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법의학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이 두 가지 트랙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는 이제 법의학 관련 사건, 지식, 사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죽음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중에 이제 영상이 좀 많아지면 이 두 개를 이제 분리해서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법의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법의학 관련된 이야기에서 시신이 없는 사건에서 실제로 법의학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게 더 궁금하다 그러시면 스모킹건의 그 무용학원 편에서 시신이 없는 건 아닌데 나중에 밝혀진 그런 사건도 있으니까 그것도 시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유죄를 받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은 시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분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다가 우선 연령대별로 이런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제 보통 아동, 청소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은 남녀가 조금 다르겠죠? 그 다음에 노인,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오늘은 아동, 청소년에 관해서 법의학에서 다뤄지는 게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실 아동, 청소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까? 대본 없이 하는 거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얘기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아이, 법의학자가 만나는 가장 어린 아이는 좀 안타깝게도 물론 이제 뱃속의 태아를 검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사람으로서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인지는 잘 모르시죠. 민법에서 사람은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자궁에서 완전히 나올 때부터 사람이에요. 그러면 형법적으로 언제부터 사람일까요? 분만 개시설이라고 그래서 형법에서는 엄마가 진통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뭘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때는 태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무슨 죄예요? 살인죄죠. 태아를 죽게 하면 낙태죄예요. 근데 이제 낙태가 이제 여성의 권리와 여러 가지 것과 좀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은 사람에 대해서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신은 맞아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가보니까 쓰레기 봉투 안에 좀 끔찍한 사건인데 이제 아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버린 거죠. 참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부패가 된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제 왔어요, 부검대로.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근데 아이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태어난 아이 보신 적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은 체온도 잘 조절을 못하고 애가 너무 작고 여리니까 만약에 엄마 아빠가 처음에 태어나서 아이를 바라보면 이게 약간 무슨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원래 모성애가 생기고 부성애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기시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얘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 안 같을 것처럼 너무나 작아요. 근데 그런 아이를 그냥 놔두기만 해도 아이가 사망하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할 때는 이 아이의 사망 원인은 좀 확실해요. 그냥 방치하면 아이가 사망하게 돼요.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태어나기 전에 죽어서 나왔는지 아니면 태어나서 아이가 사망했는지가 중요하게 돼요. 그게 무슨 차이냐?
왜냐하면 아이가 이미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사망을 한 상태로 나왔다. 이런 거를 사사나라고 그래요. 죽어서 태어난 아이. 그럴 때는 이거를 죄를 묻기가 뭐 시신을 유기한 거는 문제가 되지만 좀 가슴이 아리잖아요. 정식적인 루트로 안 태어났으니까 아이가 엄마가 막 되게 고민하다가 유기를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살아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버렸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거 진짜 나쁜 사람이다. 물론 사연이 있었겠지만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법의학자가 할 일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살아서 태어났는지 죽어서 태어났는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의 자꾸 작은 가슴을 열어서 폐를 꺼내는 거예요. 폐를 꺼내서 어떡하냐? 물 위에 띄워보는 거예요. 기관지라고 그래서 공기가 통하는 그 입구를 실로 묶고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지 비커 같은 거 있잖아요. 컵 같은 거, 투명 컵 위에 폐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울면 이 숨이 훅 들어오면서 아이의 폐가 까매져요. 그래서 폐가 둥둥 뜨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사나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엄마 뱃속에서 안타깝게 사망해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한 번도 울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숨을 안 쉬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폐는 어때요? 공기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엄마의 자궁 속에서 폐반을 통해서만 영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사사나일 경우에는 아이의 폐가 가라앉아요. 컵 위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법의학자는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CT를 찍는 겁니다. 아이한테 CT를 찍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론 이제 진짜 살아있는 아이는 CT를 잘 안 찍어요. 이 방사능 노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망한 아이니까 이제 CT를 찍은 거죠. CT를 찍으면 폐가 한 번이라도 숨을 쉬어갖고 뭐 응애응애 울면서 하고 숨을 들이마시면 어떻게 돼요? 쪼그라져 있던 폐가 쫙쫙 펴져요. 그러면서 까맣게 보여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보시면 폐가 까맣잖아요. 그런 것처럼 까맣게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런 사건이 많아요 물어보시면 꽤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우리나라 시스템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뭐 요즘에는 이제 고등엄박 제가 이렇게 제목만 들어봤는데 아이를 낳아서 책임감이 있는 거죠. 워낙 아이도 안 태어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옛날엔 더 많았어요. 옛날에 훨씬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말 그대로 그냥 자기가 혼자서 출산하고 탯줄도 그냥 그대로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채 아이를 유기하게 되는. 그래도 우리 경찰과 검찰은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되니까 부검할 때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죠. 생각이 많이 나는 거는 어떤 그 여성이 20대 여성이었어요. 미성년자는 아니었는데 아이를 낳고 유기를 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건. 그러니까 이제 부패가 많이 된 시신이 저한테 오니까 제가 이제 부검을 통해서 이제 물 위에 뜨기도 하고 CT를 찍어 보내는 것도 있었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 이 여성은 경찰한테 조사를 받을 때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겁나고 자기가 너무 키울 능력도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사정이.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됐는데 이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에서는 그렇게 이제 순순히 영아 살해 이를 인정했는데 검찰로 넘어가니까 변호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말을 바꾼 거예요. 애가 죽어서 태어났다. 이 부패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 몸을 부패, 썩게 하는 거는 뱃속에서 시작돼요. 뱃속 어디요? 대장. 그러니까 우리 대장균이 이제 이 부패를 시작하게 하는 요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가스를 만들어내요. 부패 가스를. 여러분 평생 맞지 않기를 기원하는 시신 냄새라는 게 약간 황 냄새 같은 거거든요. 황이랑은 또 다른데 묘한 냄새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균이 만들어낸 부패가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스가 막 방울방울 이렇게 가스가 차니까 몸에.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얘가 태어났을 때
물 위에 이렇게 띄우는 거, 이거는 부패가스 때문에 뜰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뭐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되게 당황스럽죠. 근데 이제 CT를 찍었어요. 사진을 보면 까맣게 패도 있지만 간 같은 데 보면 이게 방울방울이 있어요. 근데 그 방울이 작아요. 근데 패는 전체가 까매요. 그러니까 이게 부패가 돼서 이렇게 조금씩 방울이 생긴 거랑 하고 숨을 쉬었던 거랑은 그 차이가 너무 크니까 봐라, 이거 숨 쉰 거다, 이제 판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변호사님도 이제 대리인으로서 아니 죽어서 나왔다라 주장했다가 이제 그 CT 사진이랑 이런 걸 설명을 들으니까 바로 태어난 건 맞고 살아서 이제 바꿔야죠, 변호의 방향을. 이 여성이 참 사연이 많고 불쌍하다, 뭐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다시 얘기하는.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가장 어린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사망하는 아이예요. 좀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옛날에 뭐 베이비박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고 뭐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근데 저는 최소한 태어난 아이들은 만약에 이게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키울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 안 생기도록 사회적으로 조금 더, 물론 눈살을 찌푸리실 분도 있을 거야. 아니 이게 뭐 결혼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합의하에 아이를 가져야지. 그런데 인생이란 게 꼭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린 나이에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법의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 얘기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뭐 오늘은 약간 얘기를 좀 드릴게요. 흔하다기보다는 가끔 만나는 건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에요. 무슨 말이냐? 영아 돌연사가 뭐예요? 영아 급사 증후군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영아라는 거는 의학적으로 태어나서 1세 미만의 아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영아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infant, infant. 뭐 프랑스 말로는 앙팡. 그런 infant, 영아는 돌 전인 거예요, 돌 전. 우리 이제 조상님들이 돌 지나면 야, 얘 돌잔치 해주는 게 어린 나이에 잘 헤쳐나왔고 이제 오래 살아라. 그래서 뭐 이거 칠도 짚고 무슨 붓도 짚고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인펀트가 근데 사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보통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발달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좀 안타깝게 또 뭐 병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란 건 말 그대로 돌연하게 사망하는 거야. sudden, 갑자기, unexpected, 예상치 못했는데. 그래서 막 경찰이 막 수사를 해요. 형사님들이. 그 다음에 부검까지 해요. 근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 그런 경우가 있어요. 1세 미만이 아닌데 그게 바로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의학적 정의예요. 그러면 이거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없냐?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어머니가 담배를 피는 게 되게 위험한 인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갖게 되면 담배를 안 피셔야 돼요. 뭐 그전에야 일을 하다가도 저는 뭐 금연을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뭐 젊었을 때 필 수도 있죠. 그게 한 번이라도 피면 영향이 가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이를 가졌으면 담배를 끊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아이를 가졌는데 담배 피나요? 피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막을 수 있는 거는 물론 뭐 막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남자아이들이 조금 더 많고 태어날 때 저체중이면서 조금 위험해지고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고. 근데 막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를 재울 때예요. 1세 미만의 아이는 재울 때 어떻게 재워야 돼요? 똑바로 뉘어 재워야 돼요. 아마 이제 있는 상식이어서 다 아실 텐데 아이 머리 짱구로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베개 사세요, 베개.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재워야 된다? 옆으로 몰어 뉘우는 것도 안 돼요. 엎드려 재우는 거 절대 안 돼요. 똑바로 뉘어 재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는 1세 미만의 아이는 물론 뭐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뭐 다른 방에 재우고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분도 있지만 같은 방에 재우는 거를 추천합니다. 다만 이부자리가 달라야 돼요. 보통 우리가 단란하게 아빠, 엄마, 가운데 아기 이러면 좀 뭔가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라는 거는 되게 약해요. 조금만 뭐 무게가 너무 푹신한 거 이런 거에 아기가 막 옆으로 막 이렇게 그런 자세가 될 수 있을 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부자리를 같이 하지 마라. 이게 베드 쉐어링이라고 그래요. BED, 침대, 쉐어링, 나눈다, 쉐어하우스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베드 쉐어링을 하지 말아라. 이거 두 개만 잘 지켜도 영아 돌연사가 확 줍니다. 혹시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감기가 상관이 있느냐, 아기가? 상관이 별로 없어요. 백신은요, 이거는 핫한데 저희가 이제 여러 에비던스 베이스로 많은 논문을 보면 백신은 관련이 없어요. 이거를 뭐 의사의 음모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해보니까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아이들한테 백신을 맞게 하시고요. 이 두 가지 플러스 금연, 엄마의 금연. 아빠의 금연은요, 이게 아빠의 금연은 하면 좋죠. 아직까지는 엄마의 흡연이 좀 더 큰 영향이 있다. 제가 그 논문을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영어로 써갖고 접근도가 뛰어난 건 아닌데 그냥 구글에 찾아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그때 가장 강조한 게 두 개라서 읽으실 필요 없어요. 읽으실 필요 없고 그냥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